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2% 부족한 그 어딘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는 정말 뭐랄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 시기에 혹시 나만 엇박자를 타고 있진 않은지 불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만큼 집중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2% 가려운 부분을 가려줄 수석위원님은 어떤 분이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와 함께한다면 계좌도 멘탈도 튼튼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명품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장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 장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거칠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자금의 이동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선물 옵션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등락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그런 장기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다 보면 큰 걸 놓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테이퍼링이 어제 이제 FOM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뭔가 큰 변화의 물길을 오는데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시장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다른 게 없지만 앞으로 시장은 아주 크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기 큰 변화의 물결과 바람에 내가 편승을 하려고 하면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롱텀하게 승리할 수 있지만 지금 하루 일희일비하는 이 장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같이 시장 상황을 보시고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간다. 요즘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힘들수록 뭔가를 하려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바로 강의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뭐 말씀드릴 가장 큰 이슈 역시 이제 테이퍼링이죠. 지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내도록 우리를 짓눌렀던 테이퍼링이 드디어 이제 FOMC에서 공식화를 했고 이 테이퍼링이 된다라는 것은 그동안 어떤 비상 시국이 이제 정상적인 시국으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이 비상 시국은 우리가 아마도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던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라는 어떤 비상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와 맞물리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항상 이런 부분, 특히 이 경제 사이클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워낙 큰 분기점이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이 이렇게 단기간에 딱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도 유출되는 자금도 어떻게 보면 질서 정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가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시장의 증시에 딱 수급상의 공백이 생기면 해제 펀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 한 일주일 전을 보시면 대부분 뭐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선물을 샀다 팔았다를 하루 단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옵션 만기일 규모에 맞먹습니다. 옵션 만기일 정도에 나와야 되는 물량이 요즘은 매일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런 이제 지엽적인 부분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팬데믹에서 왔던 양적 완화는 어떻게 보면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여기 계시는 어느 시청자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에서 공급됐던 이 자금의 규모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직접적인 채권 매입 규모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책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본다면 아마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아마 이 세상을 종말할 때까지는 아마 이런 유동성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다급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 논리가 아니라 인류가 생존하냐 못하느냐의 아주 커다란 문제고 우리는 그 동시대를 제가 강조드리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일상화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한 수십 년 뒤에 이제 이때를 평가하면 아마도 이제 가장 인류 역사상에서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분명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올해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순이익과 그러니까 손익과 이런 손실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난이도는 올해가 가장 제가 25년 이상 주식한 이래로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동성으로 작년 생각할 수 없는 수익을 또 거뒀고 또 올해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차되는 시점이 지금 증시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이 한 일단락 됐다라는 게 바로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에도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매달 한 1,200억 달러 정도를 채권과 그 부동산 담보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달 150억 불씩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이제 당장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니까 내년 한 6월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급됐던 자금이 뭐 이거를 금리 인상이나 긴축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공급됐던 자금을 한 번에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긴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유지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어제는 이제 이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두 가지 이제 멘트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나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걸 유지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시장에 이제 안정을 줄 수 있는 멘트. 결국은 이 세 가지 멘트가 어제 오늘 새벽에 FOMC 이제 주 파월 의장의 멘트인데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고 시장의 충격을 충분히 이전에 이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시간에 언급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테이퍼링이 야기하는 시장의 조정과 그 조정 이후의 장세를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결국 그 시장의 등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 기준으로 5% 내외의 우려감이 나왔고 이후에 지금 막상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2013년도에 경험했던 부분과도 상당히 일치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관계를 과연 지금 2003년, 4년 모델을 잡을 것이냐 혹은 2013년, 2014년 이때 모델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의 결과가 상당히 다른데 일단은 우리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되면 일단 시장의 큰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요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이 부분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내 계좌가 절반 이상 날아가 있을 때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을 느끼고 빨리 그 상황 전환을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뭐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간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이전에 유동성 장에서는 솔직히 실적 시즌이 들어와 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거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좀 나빠? 하루 내리면 그 다음날 급등이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 그럼 또 급등이고.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장에서 급등을 이어오던 장세는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공매도의 영향이 9월 달부터 대차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백을 노린 공매도 쪽과 선물 옵션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시장을 교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도 있지만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주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 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이렇게 하니까 지금 느낌이 안 와닿지만 이걸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본인이 하는 주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기다려도 본전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물려있는 종목은 본전은 오지 않고 대신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은 작년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말도 안 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이제 아주 첨예하게 이제 나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종목별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유동성장에서는 사실 모멘텀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테마성, 단기 테마성 모멘텀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톡칭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이든 모멘텀만 붙으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상승하고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에 기여하는 종목, 이제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거나 혹은 섹터 자체가 레벨업되는 그러니까 그런 섹터나 혹은 종목들만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증시는 이 펀더멘탈에 기반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거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단기 장세가 워낙 많이 형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 개인들이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통하지 않는 장에서 테마를 거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바뀌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종목보다는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섹터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 등락이 더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LLCC에 있는 대장주보다는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 같으면 그냥 5G에 발만 걸치면 올라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 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발만 걸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보다 혹은 그 종목의 내재적 가치보다 그 종목이 어떤 섹터에 걸치냐에 따라서 유동성장에서는 등락력이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작년,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섹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차 전지, 5G,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의 섹터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섹터 자체의 분석이 물론 일부 레벨업되는 섹터들이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처럼 섹터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섹터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장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장비나 부품, 소재 쪽에서 최근에는 소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결국 이 소재 관련된 쪽은 그 2차 전지 자체의 이 산업의 전반적인 복잡성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던 종목이고 반면에 올해 상반기 같은 데 보면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장비 관련된 쪽을 보면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뛰어도 매출이 빵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은 상반기 매출이 제로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라고 해서 이제 그냥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섹터에서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로 간다. 섹터보다는 종목으로 간다. 요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환상적인 생각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현실적인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아주 땅 짚고 헤엄치듯이 왔는데 사실 그 2, 3년 전만 해도 얼마나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였습니까? 얼마나 종목 선정에 공을 들여야 되는 주식 투자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잠시 한 1년 동안 잊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치열하게 그 종목을 분석하고 어떤 종목이 더 나은지를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이제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몇 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2, 3주 전부터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게 뭐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논란에서부터 또는 소비재라든지 비소비재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위드 코로나는 아주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 코로나 때 피해가 가장 컸던 종목들
뭔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종목이나 섹터를 위드 코로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비재나 혹은 성장주나 가주자 이런 개념으로 나누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게 최근 한 달간의 분석으로 명백히 드러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이제 종목 선정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대부분 이제 눌림목에 들어왔지만 저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상승의 우열은 어느 정도의 그 펀더멘탈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시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면 우리가 소비 쪽에 지금까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욕구가 나오면 뭐 여행이든 항공이든 화장품이든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목표를 맞췄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나눠야 됩니다. 뭐냐면 소비가 확대된다는 분하고 공급이 확대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확대된다는 거는 계속해서 뭐 모든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미 소비재에 관련된 쪽들 이쪽이 이제 소비가 확대될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우리 시장 증시 글로벌을 짓눌러 왔던 거는 결국 코로나19에서 소비가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공급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장이 셧다운되고 봉쇄 조치에 의해서 이 공급과 물류가 대단히 낮던 섹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위드 코로나를 가면 소비에 대한 부분 기대치도 있겠지만 이 공급이 확대되는 곳에서 오는 경제의 상황의 변화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더 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은 소비가 확대되는 방향과 공급이 확대되는 이 공급난과 물류 대란이라는 이 두 가지 팩트를 같이 양축으로 놓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소비재 쪽보다는 이 공급과 관련된 쪽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확연히 더 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에서 소비재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 공급 숏데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다라는 게 많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유동성장에서 실질강세로 넘어가고 이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서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성장주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치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놓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봤을 때 이 논리는 제가 봤을 땐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대면 지금 주가 등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성장주의 대표적인 거는 IT 성장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19 시점에서 IT 성장주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글로벌 증시의 코로나19 이후에 고점, 그러니까 코로나19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등락률을 보면 1위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그 다음 1, 2, 3, 4위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그리고 대만 증시입니다. 그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IT 기반 증시라는 거죠. 나스닥도 대만도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IT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주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장주라고 할 때 IT가 이 성장주 쪽으로 들어온 거는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성장주를 얘기할 때는 IT주를 넣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는 건데 이 IT주가 그동안 고공성장 코로나19 위해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공성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성장주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은 유동성의 힘으로 적정 주가보다 오버슈팅한 종목들을 걸러내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고 IT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일부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쪽은 사실 주가가 올 1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한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권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IT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과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오버슈팅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공급 쇼태지가 났던 반도체나 이런 쪽은 오히려 IT 성장주로 분류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 종목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코로나19라는 부분 때문에 공급 쇼테이지라는 부분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위드 코로나 넘어가서 공급 부분이 해결된다면 이 부분을 IT 성장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위드 코로나 놓을 것이냐. 제가 볼 때 위드 코로나 놓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AMD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비대면 관련돼 있는 IT 성장주와는 주가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더 강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성장률과 가치주냐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거품이 있느냐 내실이 있느냐 이 관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IT 종목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을 바탕으로 오버슈팅한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충분히 공략 대상 중에 들어온다.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돼 있는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됐던 종목들은 오히려 더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가치주냐 성장률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경기 확장의 이 줄타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올 2월 달에 특히 4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번 크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연초에 상승하던 주가가 완전히 지금 하락하는,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원자재 미국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주가가 흔들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확장 이 두 가지 축이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그 4월 달에 워낙 그 공포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만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 주식 명언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파월 의장이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길게 가지는 않는다.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지금 방송에 거의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의 말대로 물론 뭐 올 4분기 내년 1분기 초 정도까지 영향을 좀 주겠지만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보지는 말자. 코로나19로 거품이 끼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소비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소비와 공급 양축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돌아와서 좀 본다면 결국 이제 관심사는 이제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 가지만 과연 이제 테이퍼링 시대에는 앞으로 어떻게 주도주가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이 제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시장의 분기점인 거는 뭐 몇 달 동안 분기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분기점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도주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작년에 IT 종목이 크게 시장을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올 초에 경기 확장 관련된 섹터들이 좀 일시적으로 시장을 밀듯이 보였지만 뜻하지 않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 시장, 미국이 어떻게 보면 연준과 옐런 의장의 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주가가 펀더멘탈에 기반을 해서 주도주가 나오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6개월은 그냥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모멘텀이 지속되지는 못하고 거의 테마성에 쉽게 치고 빠지는 정도의 상승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증시를 이제 제대로 중장기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달간에 상당히 의미 없이 지나왔습니다. 물론 그 의미 없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내 계좌가 반토막 나지 않게 계속해서 모디파이하면서 내 계좌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 철명이 있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미 계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그 변화의 시점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변화의 시점이 지금부터 서서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주식을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그게 가능한 사이클상의 시점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1월달 고점 이후에 7, 8개월을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을 본다면 내가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공세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 이제 도래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방어를 하면서 조금 주식 시장에 좀 얻어맞더라도 내가 치명적인 내상을 입지 않고 좀 버틸 수만 있었으면 이제 지금부터 그걸 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보면 항상 똑같은 사이클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오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8개월 정도의 이제 진행 과정이 되면 대부분 지난 과거를 보면 8개월 동안 주도주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한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도주들이 과거에 두 차례 보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이제 살짝 수급이 바뀌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때가 조금 어렵지만 이때를 잘 견디고 포트를 잘 쫓아다니면 결국은 여기서 좀 힘들어도 쫓아다녔던 게 한 8개월 동안 지난 8개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분기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가 어느 쪽이 강하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보면서 이쪽이 좀 강해?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이 좀 더 강해? 그럼 비중을 이쪽 좀 더 써야 되는 전략적인 포트 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 포트 조정 작업이 정말 엄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요 범위 안에서는 봐야 된다는 그 범위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단 수혜주와 관련된 건 우리가 은행, 보험, 증권인데 지금까지는 은행이 좀 강했고 보험이 조금 주춤거리면서 올라왔고 증권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은행은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자금에 여유가 있고 적어도 2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다라면 은행주는 무조건 내 포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전략적으로 그 사이사이에서 좀 치고 빠지는 부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은 지금까지 등락은 은행이나 보험보다 상당히 약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증권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어쨌든 좋아지면은 증권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들어오면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에서 금리 인상의 수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딱 시작되면 예를 들면 오늘 은행주가 등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시장은 항상 우리 시장의 그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료가 노출되면 하락한다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모멘텀일 경우에 그렇고요. 펀더멘탈 상의 재료는 노출된다 하더라도 일시적 조정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투자를 단기간에 테마나 모멘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재료 노출이면 무조건 내려간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거는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한다. 요래서 내 포트에 이 금리 인상 수혜주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제가 이제 성장주나 가치주냐를 보지 말고 무조건 코로나19 시기에 피해를 받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펀더멘탈 레벨업 되는 거는 다 위드 코로나 넣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축은 소비재와 공급, 이 쇼테이지라는 두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공매도에 지금 현재 많은 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 하루 7, 8%씩 그냥 빠지는데 이걸 역으로 본다면 위드 코로나 종목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위드 코로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종목인데 지금 실적이 좋다. 그럼 위드 코로나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피해를 안 봤다면 그건 위드 코로나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종목은 사야 되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면 급락을 하고 사면 급락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적으로 되는데 사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떨어질 때 사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포트를 다 그렇게 걸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우열이 있는 종목이나 조금 낙폭이 적은 종목 쪽으로 일단 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단 소비재 쪽은 뭐 여행이나 호텔, 카지노, 의류, 화장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최근에 전부 폭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충분히 여기가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여기가 바닥이지 어디가 바닥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급락하고 실적이 완전히 바닥떨어지는 이 지점이 바닥이지 뭐 어디가 더 바닥이 되겠습니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인데 바로 이제 공급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파생됐던 자동차 이런 쪽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섹터다라고 보시면 결국 그 코로나19가 넘어서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공장 셧다운이 좀 재개가 되면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재개되는 데 대한 반사이익은 제가 볼 때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은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글로벌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보면 현기차를 비롯해서 관련된 부품 종목들이 지금 이제 조금 꿈틀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억울한 부분은 사실 현기차는 미국의 뭐 포드나 GM에 비하면 실적이 월등합니다. 코로나19 그 시기를 거쳤던 그 맷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 상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포드 자동차가 모멘텀이 좀 있지만 급등한 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를 들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크게 반영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부터는 이런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소비재만 보라는 게 아니라 공급 쇼티지에서 벗어나서 공급이 재개되는 섹터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이 자동차나 의류 같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소비재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의류도 마찬가지로 소비재잖아요. 이미 소비재에 들어가고 이미 소비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급 쇼테이지와 이미 소비자는 이 교집합 양쪽에 다 포함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동차나 의류 같은 거죠. 그럼 이런 교집합 섹터는 뭡니까? 지금 당장 조정받아도 무조건 데포트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종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섹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런 섹터가 교집합에 들어온 섹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피해 관련된 또 하나의 큰 범위에 넣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19 때 피해를 많이 봤던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정상화되고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나아지는 걸 본다면 사실 여기에 방산주도 포함이 됩니다. 뭐냐면 방산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는 이 섹터에서 우리가 지금 뭐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주지만 방산도 우리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방산주는 글로벌하게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예산이 전부 어디서 왔겠습니까? 갑자기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불시에 생겼던 물론 비상재난 관련 예산들을 쓰겠지만 글로벌하게 각국의 정부들이 그 예산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 이런 팬데믹이라는 건 처음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을 어디서든 마련해 와야 되잖아요. 그 마련해 오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뭡니까? 일단은 국방 예산을 땡겨 쓰는 겁니다. 왜? 국방 예산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당장 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정부들이 이 코로나19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뺐었던 부분이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우리도 지금 조 단위 이상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복원되고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 이 국방은 예산은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각국의 방산 관련된 예산이 복원화되고 방산 관련된 발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크게 본다면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위드 코로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소비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 피해가 컸던 종목들이 정상화되면서 나아질 수 있는 섹터들 다 넣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주에는 방산주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도 섹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이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치로 가면 뭐 이런 모멘텀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가는 섹터들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가는 섹터들을 보면 결국 이제 실적이 레벨업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봐도 커지는 게 있죠. 이샤전지는 누가 봐도 지금 섹터 자체가 커지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작년까지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했고 이제 섹터는 더 커지는데 문제는 이제 워낙 복잡하고 너무나 좋은 섹터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겠다 덤벼들고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왕성차 업체들까지 이제 다 뛰어드는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 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기가 이제 쉽지 않고
그런 난장판에서의 정책이 워낙 많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장기 투자하거나 모멘텀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방 산업이나 장비보다는 소재와 관련된 쪽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재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방 산업의 그 틀을 잡아 나가면 결국 이제 소재 쪽에서 싸움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2차 전지 소재가 우리가 지금 크게 실적이 레벨업되는 한창 그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지금 이제 눌림목 공략은 사실 모멘텀 이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실적 자체가 레벨업 되는 부분은 몇 종목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 관련되어 있는 특히 부품, 장비, 팹리스 업체들은 거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 거의 쑥대밭이 되듯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품, 장비,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이제 조금씩 비전이 나오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의 대규모 공세적인 부분 나올 것이고 잘 알고 계시지만 이 GA 방식에서 3나노 이하 쪽 내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아마도 삼성전자가 아주 크게 대만의 TSMC에 반격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 레벨업되는 섹터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앞으로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향후 몇 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입니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기치 않는 삼성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 1년여 주춤했다. 그렇지만 그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상의 개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관련된 부분 제가 이제 실적 개선에 넣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에서 지금 최근에 은행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대출 규제가 어떻고라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결국은 이 은행 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변화와 실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를 본다면 실적 개선에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여러 섹터들 중에서 은행업종은 탁월하게 좋은 섹터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꾸준히 실적 개선 섹터 쪽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주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앞에와 거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방산 관련된 쪽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은행 관련된 쪽은 역시 저평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섹터와 그 섹터들이 겹치는 교집합을 이루는 공통적인 섹터들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저평가된 쪽을 본다면 역시 방산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은행 쪽은 역시 교집합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급을 이제 지금 체크해봐야 되는데 뭐 지금 수급은 볼 때 뭐 딱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 거죠. 지금 HTS 잠깐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선물 계약을 좀 보시면은 사실 거의 과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뭐냐면 사실 그 선물 옵션 만기도 아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뭐 옵션 만기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선물 등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월 중순 하순 넘어서부터는 하루에 만계약 가까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11월 1일 날 만계약 샀고 그 다음날 또 한 만계약까지 샀다가 어제는 느닷없이 만계약 팔았다가 올해는 또 한 8,000개가 만계약까지 샀다가 그러니까 의미 없이 보이지만 만계약 정도로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수급의 공백성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 장기 펀드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단기 액티브 자금들은 어쨌든 테이퍼링 이후에 주도주를 잡으려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테이퍼링 전후로 해가지고 수급 공백입니다.
뭐 개인들이 기간에 프로그램 물량하고 계속 샀다 팔았다 그건 의미 없는 행위고 실제로 이 시장을 이끌 만한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워낙 테이퍼링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11월 달 요 상간에서 뭡니까? 매수 공백이라는 거는 이제 11월 달 그 하순 넘어가서 그 테이퍼링이 시작되겠지만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매수가 공백인 상태, 거래가 공백인 상태니까 헤지 펀드들은 뭡니까? 당연히 이걸 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물을 만계약 이상 사고 파는 행위는 결국은 연관되어 있는 게 공매도, 그리고 ELW, 주식 옵션이죠. 그리고 주식 선물, 그리고 지수 선물 이런 파생 상품들이 주로 연관이 되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파생 쪽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대차 잔고가 흐름을 좀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에서 대차 잔고 차트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재개된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에 대차 잔고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9월 중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차 잔고가 느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죠.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순 이후에 이런 11월 달 테이퍼링 완전히 시작되는 시점까지 매도 공백을 노려서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노리고 있다. 결국은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 공매도가 득달같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주식 선물이나 1W 같은 부분에서 상당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그러면서 이 맥도도 현상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결국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장기 자금이 이동할 것이고 장기 자금 이동을 보고 단기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파생으로 뭐 정말 성물, 만계약 이만 이 보잘것없는 물량으로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만두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웹도도 현상이 오면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하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절대 저가 매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 물량이고 결국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는 지금과 같은 웹도 현상의 반대 현상이죠.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을 주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럼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하게 되고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하면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를 저가에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게 매집이고요. 지금처럼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행위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아닐까라는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점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현재에서 맥도도 현상이 좀 들어와 있고 당분간 이제 견뎌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테이블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짧으면 며칠, 길어도 이제 한두 주면 이런 맥도 현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걸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기관들이 이런 맥도도 현상이 나올 때 중심을 좀 잡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기관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에 같이 이제 동조화 현상 그리고 공매도를 같이 나누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지만 그게 뭐 계속 이어지진 않는다. 요 구간에서 한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결국은 금리상 수혜주 쪽은 은행은 좀 길게 보시는데 보험과 증권은 적절히 중간중간 섞어가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기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제 실적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상황에서보다는 실적과 같이 연계해서 공급이나 소비재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소비재는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제가 볼 때 반도체 장치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뭐 이 사이클이 계속 가지 않아요. 지금은 공급 쇼트지 났던 자동차나 반도체가 조금 좋아 보이지만 또 요 실적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소비재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테이퍼링 진행되는 한 7, 8개월, 한 6개월 정도는 주도적으로 좀 시장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폿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 너무 쉴 새 없이 끌고 와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초록밴드로 오셔도 되고요. 또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두 번 돌려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냐면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주식을 내던지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증권회사 관계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느끼거든요. 남들이 다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게 격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건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건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를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큰 방향은 위드 코로나하고 금리 인상 기조로 갈 때 단 한 번도 이 주식시장이 생긴 100년 이상의 역사에서 요 구간에서 주가 대세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악의 경우가 우리 시장이 2014년도 경우처럼 박스권 등락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할 때 박스권 등락. 적어도 이제 박스권 등락이든지 아니면 대세 상승이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매일매일 나오면 악재가 쏟아지고 헝다부터 어떤 이슈 결국 그 이슈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그 미국 증시를 보십시오. 그 미국 증시의 본류는 유럽 증시의 본류는 다 고점을 돌파된 상태입니다. 결국 지난 우리가 7월, 8월, 9월 열심히 했던 부분은 물론 우리가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폭이 나왔지만 글로벌 증시는 전부 다 고점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들이 전부 다 고점을 돌파했다는 이유는 지금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세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다른 뭐 어떤 악재가 좀 나오겠지만 또 그걸 놓고 증시가 어떨까 하는 부분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증시는 선제적으로 가장 그 코로나19 장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 코로나19 장에서 글로벌 상승률 1위, 2위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우리가 나스닥 굉장히 생각 많은데 3위가 나스닥이고 4위가 대만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난 5개월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월봉으로 4개월 이상 음봉이 나왔던 증시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4개월 연속 지금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아프죠. 그러니까 한 달만 조정받아도 아픈데 지금 우리 4개월 조정받았습니다. 11월 달까지 조정받으면 5개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프지만 그만큼 가장 강하게 오르고 가장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면 2차 상승도 가장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간을 좀 어렵더라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 명품 강의 들어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더 다양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저희가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포트폴리오 전략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전략이 중장기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는 의견도 있고 혹은 상방으로 더 3,100 이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네. 주도주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더라도 주도주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하고 장기는 적어도 금리 인상 되는 2년 이후까지 봐야 되고 중기는 지금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한 7, 8개월 중기는 7, 8개월, 장기는 금리 인상 이후까지 이렇게 전략을 잡고 주식은 저렇게 짧은 사이클로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좀 답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이든 혹은 우상향을 하든 혹은 앞으로도 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일이 있든 내가 전략을 잘 세워놓으면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떻게 전략을 짜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노란톡이랑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초록밴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수석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